흔히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만을 터뜨리고 고민을 하소연하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행동은 짜증이 나게 하죠. 병이 걸렸을 때는 다릅니다. 아프다고 하면 보통 동정심을 보이고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픔을 이용해 타인의 관심을 받는 것이 곧 사랑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동정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을 얻었다 하더라도 애써 받은 사랑이 사라진 뒤에는 오히려 더 비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애정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아프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사랑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심리학 서적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어기제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개념인지는 대충 알겠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방어기제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심리학 전공자가 아니면 사실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방어기제란 자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속이거나 상황을 다르게 해석해서 감정적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의식이나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음의 문을 닫거나 현실 회피로 문제를 외면하는 상황들을 설명하는 용어로 주로 사용되다 보니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책을 읽어보면 이 방어기제가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면서 심지어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카시오페아에서 펴낸 나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방어 심리학이란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커커는 20년 넘게 병원과 교육기관에서 심리적인 질병을 치료해온 심리상담 전문가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그녀가 지금까지 상담해온 수많은 사람들의 실사례를 가지고 프로이트가 제시한 방어 기제들을 쉽고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나의 이야기처럼 또는 주변 지인의 이야기다 싶을 정도로 많은 공감을 줍니다. 그만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저자가 서문에서 방어 심리학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20년 넘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생각보다 사소한 것들로 상처를 잘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불필요한 관계를 끌어안고 혼자 힘들어하기도 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무도 없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미워하면서까지 나를 공격하는 세상의 모든 관계를 사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지키는 힘은 외부 세계가 아닌 나의 안에 있습니다. 현실을 피하기보다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고 상처로 인해 생채기 난 마음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결국에는 상처받은 자기 자신조차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의 면역 체계는 외부로부터 병원균의 침입을 막아내는 중요한 보호작용을 일으킵니다.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지 않아도 저절로 감기가 나았던 경험이 떠오른다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와 같은 면역 체계가 존재합니다. 상처로 인한 분노, 불안,
두려움, 슬픔 등 모든 부정적인 감정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마음의 면역 체계가 바로 프로이트가 제시한 심리 방어 기제입니다. 프로이트는 사람의 인격을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나누어 생각했습니다. 먼저 원초아에는 즉각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모든 본능적인 추진력이 포함됩니다. 원초아는 순전히 쾌락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일에만 관심을 보입니다. 두 번째로 자아는 원초아와 초자아의 중간에 존재하는데 이성적이고 아주 영리합니다. 자아는 우리의 마음, 심리를 보호하고 원초아와 초자아를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은 바로 이 자아의 영향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초자아는 인격의 최고 지도자로서 도덕적 혹은 사회적 규범, 자아의 이상을 대표합니다. 초자아와 양심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심리 방어 기제는 자아의 기능 중 하나입니다. 원초아에서 어떤 욕망과 충동이 생겨났을 때 자아가 이를 감지하면 우리는 상처받거나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자아는 상처나 불안을 저지하거나 제거하려고 하는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 이 전략이 바로 심리 방어 기제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진에 실패한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올라가도 좋을 게 없어. 책임질 일과 업무가 늘어나서 지금보다 훨씬 힘들 거야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을 쏟아부으며 사랑했던 연인과 갑작스럽게 헤어지고 나서 만약 그 사람과 결혼했다면 나는 더 불행했을지도 몰라 라고 말합니다. 모두 합리화 방어 기제 때문입니다. 혹은 밖에서 기분 나쁜 일들이 가득했던 날이면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이유 없이 성질을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전치 방어 기제를 사용한 것이죠. 방어 기제는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의식적으로 여러 가지 방어 기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방어 기제는 내가 나에게 주는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나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보호해주는 것을 넘어 나를 성장시켜주는 큰 힘이 되기도 하고요. 저자가 든 예시를 보면 이 방어 기제는 우리 주변에서 누구나 사용하고 있고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책에서 언급하는 다양한 방어 심리 가운데 억압, 금욕, 허풍, 그리고 회피의 방어 심리에 대한 글을 부분 발췌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 괜찮은 건 안 괜찮은 거다. 생각지 못한 나쁜 일을 겪거나 큰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억지로 기억을 덮어두고서는 그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것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는 과거의 일을 완전히 잊은 걸까요? 잊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전에 겪었던 일들이
여전히 잠재의식 속에 남아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단지 그 사실을 의식하지 못할 뿐이죠. 교통사고로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어느 엄마를 상담했던 사례가 기억납니다. 바라던 대학에 합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아들은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 주러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친구네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그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외동아들을 먼저 보낸 엄마의 심정은 얼마나 비통하고 참담했을까요? 불가해한 슬픔 앞에서 깊은 고통에 잠긴 채 얼마나 오랜 시간 울며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반년이 지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일어난 매년 8월이 찾아올 때면 우울증 약을 복용해야만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떠나간 아들 생각을 그만하라고 조심스레 권했지만 그녀는 나는 이제 괜찮아졌어. 그런데 왜 우울한지 모르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아들을 잃은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난 걸까요? 방어 기제 가운데 억압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또는 고통스럽고 위협적인 경험과 자극에 맞닥뜨렸을 때 의식 속에서 그 경험과 자극을 제거한 후 잠재의식 속으로 집어넣어 자신도 모르게 억누르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억압은 여러 심리 방어 기제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우리를 잠시나마 고통, 위협,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 마음을 보호합니다. 앞선 사례 속 엄마의 잠재의식 속에는 여전히 아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제 괜찮아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지만 그녀는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단지 억압이라는 방어 기제를 이용해 아들을 영원히 가슴에 묻어둔 채 애써 괜찮은 척 했던 것 뿐이었죠. 억압으로 나타나는 이런 선택적 망각이나 의도적 망각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망각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미 그 사건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잠재의식 속에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사실을 의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자신조차 이유를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마음을 짓누르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고 현실을 인정하는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괜찮다고 아무리 우겨봐도 내 마음은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과거 그때의 감정이 떠올라 일상을 지속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억압과 비슷한 잠재된 억압이라는 방어 기제도 있습니다. 잠재된 억압이란 자신의 생각과 대립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동, 욕망, 생각, 감정, 고통스러운 경험 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들을 잠재의식 속으로 억누르는 증상을 가리킵니다. 잠재된 억압과 관련해 프로이트가 자주 언급한 성의 관점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종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 성욕을 악하다고 생각하는 수도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욕구가 있기에 수도승 역시
당연히 성욕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도승은 성욕을 느낄 때마다 몹시 부끄러워하며 수행에 더욱 힘썼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수도승은 정말로 수행의 성과를 얻어 마음속 잡념이 사라지고 더 이상 남녀 사이의 사랑은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잠재된 억압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내면이 성욕을 잠재의식이라는 마음속 검은 상자 속에 가두어 버렸다는 사실을 수도승은 알지 못했습니다. 수행에 성공했으며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뿐이었죠. 억압과 잠재된 억압은 모두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두 방어 기제의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일단 작용하고 나면 일상생활에서 정신이 또렷할 때 과거에 겪었던 경험이나 두려움, 긴장, 분노 등의 감정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자극을 받으면 이미 잊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경험이나 감정들이 되살아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일을 일부러 잊기 위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결국 훗날 더 심각한 마음의 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현재의 마음 상태를 먼저 인정해버리는 편이 오히려 낫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래서 스스로 상처를 억누르고 있다면 적절한 위로로 마음을 다독여 주세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취업을 준비하는 한 여학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시험을 치르면서 그녀에게 공부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마치 금욕주의자처럼 매우 혹독하게 자신을 단련했죠. 밥을 먹을 때마다 식사 시간은 15분을 넘기지 않았고, 식사를 다 하고 나면 시간을 조금도 허비하지 않고 다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은 상태로 늦게까지 공부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기숙학원의 불이 꺼지면 손전등을 켜고 이불 속에서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침에는 단연코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일어났죠. 안타깝게도 들인 노력에 비해 여학생의 성적은 그리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만족하며 다른 취업 준비생들의 허영과 나태함을 혐오했습니다. 여학생의 이러한 태도는 사실 금욕의 표현입니다. 금욕은 자신의 쾌락에 대한 부정으로 일어나는 심리 방어 기제입니다. 일상에서 겪는 자연스럽고 기본적인 욕구를 강력하게 통제하는 행위가 곧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교해 난 저들과 달라 라는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죠. 어쩌면 이 학생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공부하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잃지 않기 위해 공부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욕구를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만이 꼭 능사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자면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태도는 사실 마음속에 진실한 생각과 상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속에서 간절히 바라는 욕망이 생겨날 때 금욕이 작용하는데, 이때 초자는 욕망을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마치 여학생이 열심히 살지 않는 나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앞서 이야기한 여학생이 자신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삶을 산 데는 복잡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정 형편은 매우 어려웠고, 그래서 머릿속에는 얼른 성공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항상 스트레스가 되어 어떤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마다 자신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금욕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적당한 금욕은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금욕적인 삶의 태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한편 지나친 금욕은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건강에도 이롭지 못합니다. 삶을 올가매는 금욕적 모습을 내 안에서 발견할 때가 있나요? 그렇다면 이 순간만큼은 절제된 삶에서 잠시 벗어나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과장해서 말하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다.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을 평가절하하는 일과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일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건 역시 일종의 심리 방어 기제인데요. 자신의 이미지를 과장하면 자존감을 높이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허풍은 정상적인 심리욕구입니다. 심지어 어떤 칼럼에서는 하루에 3번 허풍을 떨면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허풍을 떨며 마음속의 두려움과 불안을 줄인 건 유명한 사례입니다. 한 번은 전장에서 독일 공군이 투하한 폭탄이 맥아더 장군의 근처에 떨어졌는데 그는 바로 대피하지 않았습니다. 경호원이 그에게 왜 즉시 피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히틀러는 맥아더를 터뜨릴 폭탄을 영원히 만들어내지 못할 테니까. 맥아더의 허풍은 긍정적인 방어 기제에 속합니다. 불안감을 줄이고 적을 멸시하여 심리전에서 우세를 차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군인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사기를 끌어올리는 역할도 했죠. 심리적으로 미성숙할수록 허풍을 떨어 마음의 불안을 감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열등감을 보상하고 심리적 균형을 찾기 위해 허풍을 떠는 것이죠. 이런 사례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현실로부터 떨어진 채 자신만의 환상에 빠지고는 하니까요. 그래서 지나친 허풍은 심리 상태와 인간관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습관적인 허풍은 진실한 자아와 멀어져 거짓 자아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현실에서 멀어지면 관계에서 신뢰가 깨지고 자신의 진짜 모습마저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앞선 맥아더 장군의 사례처럼 적당한 과장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인생은 늘 낙관적일 수만은 없기에 우리는 종종 피할 수 없는 좌절감을 맛보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 큰 소리를 치고 허풍을 떨다 보면 현실의 문제와 맞설 힘이 생깁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은 후 상황을 더욱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금욕하는 나, 평가절하하는 나, 허풍을 떠는 나의 모습을 인식하고 내면을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나도 모르게 숨겨두었던 마음속 욕구를 발견했을 때 외면하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표출한다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생각은 어떻게 마음을 조종할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주의자들은 한 포로를 대상으로 잔혹한 실험을 했습니다. 나치주의자들은 포로를 의자에 묶어놓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니놈을 고통스럽게 죽일 것이다. 피가 마를 때까지 니놈 몸속의 피를 모조리 뽑아서 말이지. 방에는 몇 사람이 더 서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은 대야를 들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끝에 고무관이 달린 주사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포로에게 그 모든 걸 보이고 나서 나치주의자들은 검은 천으로 포로의 눈을 가렸습니다. 곧 그는 주사바늘이 자신의 혈관에 들어오는 걸 분명하게 느낍니다. 피가 몸에서 흘러나오고 곧이어 핏방울이 툭툭 대야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두려움에 필사적으로 몸부림치지만 아무 소용이 없죠. 결국 10여 분이 지난 후에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정말 온몸의 피가 다 뽑혀서 죽은 것일까요? 사실 나치주의자들은 작은 주사기로 피를 아주 조금 뽑았을 뿐이었습니다. 주사기에 연결되었던 고무관은 완전히 막혀 있었고요. 툭툭 하는 소리는 허무하게도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였죠. 포로는 과다출혈로 죽은 게 아니라 상상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한 것입니다. 이 사례는 상상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직접 그 일을 겪지 않았는데도 마치 실제로 겪은 것처럼 심리를 조종할 수 있죠. 한편으로 상상은 우리에게 처한 현실의 슬픔과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잠재의식을 조종할 수도 있습니다. 격리와 비슷한 방어 기제로 회피가 있습니다. 회피란 위험한 상황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심리를 가리킵니다. 자기 마음을 보호하고자 사람들이 가장 쉽게 선택하는 방법이죠. 회피는 크게 의식적인 회피와 무의식적인 회피로 나뉩니다. 예를 들면 의식적인 회피로는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지 않으려 하거나 숫자 4를 보면 피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미신을 떠올리고는 의식적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회피는 불안을 느끼게 만드는 사물이나 사건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자신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이 많지 않은 날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오전 일찍 출근해 활기찬 모습을 보이던 사람이 하기 싫은 업무가 잔뜩 밀려있는 날에는 꼭 지각을 하는 것도 일종의 무의식적인 회피입니다. 가끔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속마음과는 다른 감정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일을 심각하게 만들죠. 싸움이 나기도 하고요.
이건 역시 일종의 회피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안전을 걱정합니다. 아이가 늦은 시간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화가 나서 아이를 심하게 야단치고는 합니다. 부모는 정말 아이가 집에 늦게 들어와서 화가 난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회피하려고 화를 내기도 하니까요. 밤이 늦도록 집에 오지 않는 걸 보니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면 괜한 두려움과 초조함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이런 마음을 피하려고 오히려 분노에 자신의 주의를 돌려버린 것입니다. 부모는 그런 심리 방어 기제를 이해하고 적절히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녀 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부모가 분노의 감정으로 도망치는 것이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내 감정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이성적으로 판단한 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도 훨씬 더 어렵게 꼬여버립니다. 격리와 회피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효과적인 심리 방어술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그 문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단지 현실에서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고 어려운 일을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는 분명히 있으니까요. 잠을 린 3번이면 화병이 된다. 수십 년간 중풍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신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에게 음식을 먹이고 몸을 지키며 정성스레 간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있는 방에만 들어가면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더부룩해졌습니다. 나중에는 경련성 통증을 심하게 앓기도 했죠. 병원에서 여러 번 검사해도 신체적인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는 자신도 모르게 오래전부터 속으로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아픈 시어머니는 신경이 점점 예민해져 욕을 퍼붓거나 짜증을 내기도 했고 먹다 남은 음식을 며느리에게 던져버리는 날도 있었죠. 그때 며느리는 이렇게는 못 살겠어. 차라리 시어머니를 죽이는 게 낫겠어.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는 자신의 감정을 꾹꾹 눌렀습니다. 며느리의 잠재의식은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이를 겉으로 표현할 길이 없어 참고 또 참으며 마음을 숨겼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속으로 삼켜두었던 감정이 신체와 증상으로 나타난 사례였습니다. 억압된 감정을 마음껏 드러낼 수만 있다면 신체와 증상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주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 끙끙 앓던 마음의 병이 어느 순간 갑자기 괜찮아지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찾아보세요. 마음속 깊은 곳에 가두었던 억압된 감정을 누군가에게 쏟아내는 것만으로도 증상은
충분히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니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힘든 것이다. 어려움에서 나를 구출해내는 것도 곤경에 빠뜨리는 것도 나 자신이다.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 알프레드 아들러의 이 글귀가 생각이 나네요. 이 방어 기제를 잘 활용한다면 대인관계에서 덜 상처받으며 자존감을 갖고 잘 살 수 있겠지만 잘못 사용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점점 더 고립되고 불안하고 외로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다 싶으면 무엇보다 먼저 내 마음 상태를 잘 들여다봐야 할 것 같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